네, 연일 윤석열 대통령 그 일과 그리고 그 주변의 일들을 공익제보하고 계신 분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총괄 지원실장 맡았던 신용한 서원대 석좌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신용환입니다. 예, 방금 전에 조금 답답한 인터뷰를 해가지고 고구마? 네. 예, 뭘 여쭤봐도 답변을 안 하셔서 아마 네, 수사 중이라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많은 정치인, 특히 보수 정치인들이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인정하잖아요. 이거를 특검을 했을 때 네. 본인들 정당을 또 네.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려고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심각한 사건인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건지. 근데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제가 봐도 듭니다.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이제 창원에서 뭐 한 5개월 이상 그냥 끓은 셈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5개월이 좀 넘었죠. 실제 앞에 선관위부터 고발 간 걸로부터 거슬러 가면 건 1년 가까이 되는 1년 거죠. 가까이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런데 뒤에 이제 또 중앙지검으로 넘기고 중앙지검에서 뭐 창원을 가서 조사를 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이 국민들이 보기에 합당하게 네. 이들이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윤 김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1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런데 특검에 대해서는 본인들을 진영을 괴멸시키려고 한다.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벌써 한 2달 넘은 말씀인데 김건희 내란 특검은 양보해도 네. 김건희는 양보할 수 없다. 김건희 특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축소해서 명태균 특검으로 그렇습니다. 바꿨지만 그들은 이퀄 김건희 특검이다. 그렇습니다. 198표에서 196표로 줄었죠. 예. 만약에 이번에 이제 또 거부권 행사에서 돌아오면 더 줄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영이 무너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유가 있죠. 대선 뒤에 당권이 있거든요. 네, 그 그렇습니다. 당권에서 물론 네. 무기명이잖아요. 저거는 네, 네, 네. 거부권 행사에서 오면 무기명인데 대체로 안 해서 무기명으로 해도 누가 다 알죠. 반대했는지 알잖아요. 예. 그러면 그 뒤에 정말 박살날 수가 있다. 혹자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하잖아요. 한동훈계에서 나머지를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뭐 예. 자기들은 이렇게 찬성한다. 어허.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파 위에 진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대한민국 정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내란의 배후에 누가 있었던 건지 네네. 그리고 여전히 이 내란의 배후는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숨어 있지만 V제로로 다 알려져 버렸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실제로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으니 네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마각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일단만 네.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서 제가 이제 12월 3일 정신없이 지나고 12월 4일 새벽에 처음으로 이제 100% 명태균 씨 이 건과 직결될 것이다. 네. 이 비상계엄 준비는 오래 했는지 모르지만 12월 3일 날 버튼을 누른 것은 그게 예. 틀림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바로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 특히 제가 이제 11월 21일 날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자료 제출을 하고 예. 그 뒤에 11월 24일 날 이제 윤이 예. 김용현 장관을 불러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게 다 알려져 이제 뒤에 알려져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 100% 명태균 씨 거랑 직결될 것이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김건희가 그 조태용 씨한테 문자 보낸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저는 추정 가능하다라고.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2월 2일입니다. 그 전날이 네. 2일 날 대략 지금 알려진 걸로 보면 17시 한 50분 경에 문자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 그날 약 12시경에 보도들이 이제 일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상건 변호사가 민주당에도 폰을 줄 수 있다. 예. 시민단체도 줄 수 있다. 예. 국민께 드릴 수 있다. 뭐 맞아요. 이런 식의 예. 이제 말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도가 뜸하다가요. 예. 아마 언론사 마감 시간하고 그게 맞물릴 것 같아요. 4-5시에 굉장히 많은 보도가 쏟아집니다. 네. 그러면서 그 직후에 문자 2통이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해명 아닌 해명처럼 나온 게 뭐예요? 그 전화번호 바뀐 걸 알려주려고 했다. 아니 그 한 번만 장- 보내면 되지 왜 2번씩 보냈는지. 아니죠. 한 번도 말이 안 되는 게 장 기자님. 예.
평소에 네. 얼마나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으면 전화번호까지. 제 번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알려줘. 제가 장 기자님을 처음 보는데 제 번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면 국정원장과 뭔가 긴밀한 예. 뭔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조태용 뜻이잖아요. 원장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다. 네, 네.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면 더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예, 기억은 안 난다고. 네, 기억 안 예. 난다고 하고 답변을 안 했죠 그날. 맞습니다. 답변을 안 한 이유는 전 간단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그 상황 파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건 추정이지만. 네. 근데 홍장원 1차장께서 어떻게 보면 맥락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그걸 질문하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자승스님 소신공양 입적할 때 2023년 11월 29일입니다. 네. 그날 소신공양 안성 7장사에서 소신공양 입적을 할 때 예. 국정원 요원들이 약 70여 명 이상이 출동이 된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랬습니다. 내용은 말씀 못 하십니다. 홍장원 1차장은 그건 국정원 법에도 있고 보안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을 내용은 못 할 거예요. 출동한 건 이미 뉴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출동했다는 걸 확인을 해준 거죠 확실하게.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출동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뭐였을까? 대공용이점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찌라시에 많이 도른 내용을 보면 대공용이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의 어떤 여러 어떤 트러블로 많이 찌라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출동해서 뭔가를 수거하거나 문제점을 찾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수거의 대표적인 건 이런 폰이었겠죠. 마지막 통화한 내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물론 이게 불에 타서 없어졌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만 어쨌든 그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효능감을 봤을 것이다. 아 새벽에 이렇게도 국정원이 출동해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렇다고 보면 그 전날 문자를 2통 보냈다. 그러면 그날 뉴스가 집중적으로 나왔잖아요. 또 마침 그날 강혜경 씨 변호인이 PC 돌려달라. 네. 가환부 신청도 한 맞아.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예. 그러니 이거 가환부를 해줘도 민간 포렌식에 의해서 박살날 수가 있는 거고 예. 특히 이제 이걸 만약에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 줬을 때 전 두 가지의 큰 걱정을 했다고 봐요. 하나는 선거 개입에 대한 거 본인이 8년 구형한 적 있잖아요. 네. 실제 나중에 2년 형이 그게 추가가 됐어요.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챙피해 영역이 있잖아요. 내 충성을 포함하여 뭐 북악산이 얼리 삐뚤어지고 뭐 뒤에진다 뭐 네. 여러 가지 그 예, 발언들 맞아요. 있잖아요. 예, 예. 챙피해 영역이 녹취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다급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때 국정원에 할 수 있었던 말이 무엇일까? 결국 그 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에 대한 이런 부탁이 아니었을까? 뭐 능히 합리적인 추적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폰 회수와 이른바 이제 황금폰과 USB 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국정원에 지시하는 저는 이게 이제 네. 홍장원 차장께서 예. 그 국정원 안성 7장사 자승스님이 말씀을 하는 걸 보고 네. 아 이게 이런 연관성이 이렇게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네네. 이건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아유, 유추를 해 보면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저희가. 유추해 보면 당시에 대통령의 지시라고 분명히 홍장원 차장이 얘기를 했기 네네. 때문에 대통령 지시로 그 밤에 네네. 칠상사에 가가지고 상황을 살펴보고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었던 거고 네. 그런데 뭐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거 아니겠냐 그리고 네. 윤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상당히 팽배했기 때문에 대공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 불교계에서도 이미 그 갈등설은 많이 나돌았던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무슨 갈등 아니 대통령과 자승스님이 도대체 뭐 갈등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예. 일종의 이제 은혜를 입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움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실제 제 수기 노트에도 자승스님 성함이 있습니다. 함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네. 들어 무속 논란 이런 거 있을 때 대책 회의를 할 때 그 네. 다음에 이제 자승스님 이런 성함이 함자가 있거든요. 예. 어, 무속 논란 대책 회의할 때 자승스님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무속 논란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초반부터 있었죠. 오늘 그 자료도 제가 수기한 게 2022년도 3월 예. 9일 날 대선이 있었으니까 약 예. 2달 남짓 동안에만 해도 4번의 무속 논란 대책 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교수님께서 좀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이게 같은데 이제 요거는 최근에 제가 있었던 회의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예.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 네. 이런 거죠. 그 예를 들면 그냥 무작위로 하나 집어볼게요. 예. 2022년 2월 20날 일요일 오후 4시 회의잖아요. 네네, 전략조정 전략조정 회의. 회의예요. 보시면 예.
민주당이 이제 불법 피켓으로 신천지 무속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예. 막 시위를 한다라고 그 하면서 요 클로즈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이 좀 잡아서. 샘플이니까요. 여러 개 있는 중에 네. 제가 무작위로 지금 하나 뽑은 거가 이제 이런 무속 논란이 일어나면 그 뒤에 네. 뭐를 해요? 이런 대책회의하다 보면 언론 대응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이미지 세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지 세팅에서 우리가 본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봉은사를 가서 아련을 한다든지 예. 어떤 뭐 구인사를 찾아뵙고 대덕 큰 스님들과 어떤 차담을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아. 그거는 선거 전략적으로 보면 예. 전략적으로 보면 이해될 필요한 수 거죠. 있는 부분이에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실무진에서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보면 네. 뭐 선거니까 어떤 승패 개념에서 보면 방어하는 논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출할까 또 고민도 하겠죠. 네. 전문가들이. 예. 물론 저는 이 담당이 아니어서 그 내막을 뭐 제가 직접 다 들여다 본 건 아니지만 이러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회의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 수기에 있는 거죠. 그렇듯이 이제 성함들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돌았던 얘기들은 그거죠. 이런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탁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자승 스님한테 뭘 부탁을 하고 그걸 자승 스님이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무속 논란을 좀 잠시시키는데 그 부분은 뭐 저는 역할을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이제 예. 취임 이후에 예. 예를 들어 어떤 뭐 자승 스님을 통해서 또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인사청탁? 뭐 있을 수 있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서로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경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찌라시 알려져 있었죠. 물론 이제 뭐 그것은 그냥 정보지에 돌아다니는 네, 내용이어서 그 당시에는 꽤나 많이 돌았죠. 예. 왜냐하면 그때 워낙 이제 소신공약 입적이 특이했기 때문에 그렇죠. 충격적이었죠. 맥락에 예, 잘 예. 소위 일반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이 왜냐하면 있었기 때문에. 자승 스님이 그 입적하기 사흘 전에 불교계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네. 향후 조계종 10년 계획에 대해서 10년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발전 계획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설명회를 열어서 네. 제가 그 불교계 교계 기자들 물어보니까 교계 기자들이 더 많이 놀랐다. 자승 네. 스님이 절대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지금도 그 미스테리를 추적하는 그렇죠. 교계 언론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뭐 대공룡이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자승 스님을 어떤 이유로 왜? 뭐 예를 들어 대공이라고 하면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왜 예. 자승 스님을 살해하거나 무슨 뭐 위해를 가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좀 납득하기 어렵고 국내 정치적 요인이 훨씬 더 컸을 것인데 관련해서는 뭐 검찰 또는 경찰 특히 안성경찰서 예, 수사를 많이 해놨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돼야 보도를 그 좀 할 수 있을 것 당시에도 같습니다. 정말 가장 특이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마지막 통화했다라고 어떤 네. 분이 알려져 있는데 112나 119에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출동한 게 맨 처음에 출동된 게 국정원이잖아요. 그 국정원이 뉴스에 제일 나와 먼저 있는 나갔죠. 거예요. 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불이 났는데 국정원이 제일 먼저 갔어요. 불 끌어가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이해할 이유에 수 불을 끌어갔겠죠. 다른 이유에 불을 끌어간 거다. 그게 뭔지는 사실 네. 국가 기밀 때문에 국정원도 네. 발언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뭐 취재를 해서 뭐 사실 불교계에서 국민들께. 여러 이야기를 듣지만 하도 이제 뭐 이 과도기에 괜히 또 시청자분들께 혼란을 드리면 안 네. 되니까. 하여튼 이거는 지금 원 포인트로 저희가 좀 남겨놓도록 하고요. 네. 다시 본류로 돌아와서 교수님 판단에는 국정원 조태용 원장을 통해서 그 소위 얘기하는 명태균의 휴대폰 회수와 관련된 뭐 무언 그런 메시지를 거랑 보내지 분명히- 않았겠냐. 네, 그런 추정은 뭐 제가 어떤 어거지 추정이다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지금 거짓을 해왔고 답변을 회피하듯이 했잖아요. 조태용 원장도 다 드러나는 것조차도 거짓을 했고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그날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조태용 원장이 뭔가 페이퍼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달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포구령 뭐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네. 조규용 장관과 제가 4개월 정도 같이 일을 했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그분도 부지런해서 제가 보통 문을 거의 다 열고 출근을 했는데 네. 어떤 날 조규용 장관이 문을 열고 출근한 날이 있고 그래요. 보통 예. 집에서 제가 5시 10분 정도에 나오는데
성실한 분이죠. 보건복지부 장관 되고 일을 잘했다 못했다는 건 제가 변론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럼 제가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이냐라고 한다면 전 단연코 조태용이다. 원장님이 거짓말한다고 저는 예. 그 부분을 확신을 해요. 제 경험에 의해서. 예. 뭐 제가 그분을 인신공격할 이유는 없지만 네. 지금까지 우리가 국회에서의 장면 제가 뒷자리에서 지켜본 날도 있어요. 청문회에 저도 나가서 명백하게 다 드러나는 것조차도 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국정원 부분으로 우리가 국한에서 보면 왜 그러면 그 다음 날 조태용 원장한테 직접 지시를 해도 되는데 네. 안성 갔을 때는 분명히 조태용 원장한테서 조태용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홍장원 차장이. 그런데 왜 그날은 네. 조태용 원장한테 직접 지시가 아니라 홍장원 차장한테 지시를 해서 체포 명단을 뭐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저쪽하고 협조가 되고 이렇게 될까요? 문자 했는데 답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은 홍장원 차장이구나 이렇게 네.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하여간 지금 조만간 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더 완전히 그냥 밀물듯이 쏟아져 나올 정보의 양은 네.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래서도 반드시 특검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체적 진실이 지금 가려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김성훈 차장 뭐 이런 사람들 예. 그 비아폰 뭐 서버 지워라 뭐 그렇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그 문자까지도 지시까지도 다 예. 확보해서 제출하는데도 예. 법원에 가지도 못하고 검찰 단계에서 커트가 되고 했잖아요. 네. 과연 이런 속에서 조태용, 김건희 뭐 문자 이런 것들이 실체적 진실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무조건 특검밖에 답이 없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하는 척을 해도 예. 그걸 저희가 믿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대목이 김건희 관련된 대목인 건데 네.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김성훈 차장이 계속 일종의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누가 예. 봐도 그렇게 비화폰, 보여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비화폰 서버가 뚫려야 12월 3일 그 밤에 누가 누구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했고 어떤 지시가 이루어졌고 지금 드러난 것 이외의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되는 건데. 제가 비화폰 관련해서 포인트를 하나만 말씀드려 보면 예. 최근에 이제 기술이 어디까지 발달했는지 제가 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화폰끼리 기본적으로 도감청이 안 되고 녹취 안 되고 다운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급하다 보면 그날 밤에 정신없이 여기저기 전화들 돌렸을 거 아니에요. 네. 비화폰이 일반 폰으로 걸거나 일반 폰으로 뭐 문자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받은 사람 분명히 누군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날 뭐 한두 통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양손에 들고 했다는 사람도 있고 막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받은 상대방, 일반 폰을 가진 상대방들이 지금 입 다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특검 가면 나올 사항들이죠. 맞습니다. 그 김성훈의 경호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보면 저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마다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지금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 차량을 타고 다니고 말도 안 되는 예, 거죠. 그리고- 경호처 호송차 말고 경호 차량에서 분명히 통화할 수 있다는 거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당연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 지시하고 인사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갖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네. 그 경호처가 무슨 그 반려견 18마리를 경호처는 아니고 이제 한남동 공간에 반려견, 반려묘 예. 합쳐서 18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아마 이 숫자는 뭐 어쨌든 제가 추론해서 말할 수는 없는 내용이죠. 네. 대선 때 제가 그 이제 18마리는 확실한 겁니까? 뭐 불확실하면 뭐라도 뭐 있겠죠. 고소를 할 텐데 고소는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때는 확실하다. 제가 이걸 뭐 밝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 대선 과정에서 보면 네. 삼성그룹에서 운용하는 그 반려견 이렇게 훈련하고의 그 안내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도 방문하고 했어요.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제 기억이 납니다. 예. 이게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그런 관심들 뭐 그 자체를 뭐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특히 이제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그 예. 자체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18마리를 하면서 많이 알려진 게 이제 토리는 많이 알려져 있죠. 네, 토리. 그런데 이제 윤석열 그 내란 우두머리를 가장 이제 따르고 좋아하고 서로
굉장히 교감이 많이 되는 게 이제 반려견 써니다. 써니다. 거기도 그 써니도 입양한 그 비숑 종류입니다. 비숑. 예. 네, 근데 그 비숑 그날 보니까 출근하는 날 아침에 네. 그 대통령 첫 출근 때 함께 따라 나왔던 반려견이 써니였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 그거는-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 아,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저게 첫날입니다. 아, 네, 네. 출근 네. 첫날에 이제 그 김건희 씨가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나와서 대통령의 출근길을 이제 그 배웅하는 그런 네, 장면인데 거기에서 MBN 카메라가 이제 써니 잘 놀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똑같아서 사실은 저는 구분은 잘 못하겠는데 네. 뭐 그 키우는 분들은 누군지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써니가 이제 가장 아주 그 잘 따르고 네. 또 좋아했던 이제 그런 반려견인데 아마 이제 뭐 주인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밥도 잘 안 먹고 아프고 이럴 수 있겠죠. 예, 그런 걸로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누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뭐 양측이 걱정을 하겠죠. 써니가 걱정을 할 리는 없을 것이고, 예, 윤석열 그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그게 있겠죠. 서로. 보고 싶겠네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예, 하여튼 최근에 뭐 황제 수감이다 여러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에 따른 뒷말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원인 제공 뭐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검증은 못 하잖아요. 경호처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국회의원분들도 가서 확인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서울구치소에 관련해서. 네, 예.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줄 일단은 뭐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특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진짜 알파요 오메가 수준이다. 뭐 헤어나 이런 저기를 보면 예. 사실은 수감자들 절대 넥타이도 못하게 돼 넥타이 있잖아요. 못 매게 되어 있는데 이런 특혜를 받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다른 특혜에 대한 것도 의구심이 그리고 좀 수임 번호도 계속 안 달고 다니는 거 네네 아닙니까? 그런 의구심을 들게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어떤 국민을 욕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사실 그 평등권에는 상당히 위배가 되는 겁니다. 네. 다른 일반 재소자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것을 10분 활용을 해서 본인이 네. 누릴 수 있는 특혜는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네. 18마리나 되는 그 반려묘.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도 누가 직접 면회를 하고 누가 네.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들도 막 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황제 수감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국회 법사위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네. 국민들께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은 좀 듭니다. 그 김성훈 경호처에서 그러면 이 반려견 반려묘도 다 관리를 합니까? 그거 이제 뭐 그 큰 친구들도 있고 작은 친구도 있으니까 아마 저도 반려견을 키우지만 네. 아니 근데 그 저기 뭐야 어머니 되시는 김건희 씨와 아버지 되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옥하긴 그렇게. 했지만. 네? 이 큰 친구들은 또 이게 사람하고 비슷한 정도의 양을 먹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또 예. 응가도 또 되게 이렇게 저 푸짐하게 하기도 하는데 다 할 국정이 바빠서 다 할 여유가 없겠죠. 뭐. 아, 네. 그러면 사실상 이 관리를 네. 그 경호관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제가 괜히 또 피해를 누가 입을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전부 다 답답한 인터뷰가 네, 네. 아는 것은 많으나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이 처지에 있는 네. 예, 답답함. 그러니까 제보는 계속 받으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부 거를 상황이 제가 뭐 거짓말로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하러 지어내시겠습니까? 네, 네. 또 지어내면 뭐 이미 고발만 당하는데. 네, 고소고발 하시는 분들인데 예. 뭐 제가 더 그걸 추가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그 경호 안에 김성훈 경호처가 경호차장이 어쨌든 그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기 실질적으로 때문에 이제 그게 계속 3번이나 반려되고 막 하다 보니까 파워가 물론 속으로 겁을 먹거나 이건 또 별도의 얘기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직원들이 더 경직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외적으로 확인한 것도 있죠. 그 뒤에 국회에서 예. 청문회를 할 때 보시면 예. 그 저 특조 청문회를 할 때 가림막 뒤에서 답변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경호처 분들이. 예. 그런데도 그냥 예 아니요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의 질문을 들어보면 그런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유보하거나
그 NCND처럼 하면 이제 의원님이 거꾸로 이제 유도해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간단히 답할 수 있는 것도 그 원인을 거슬러 가면 뭐겠어요. 3번이나 반려되다 보니까 봐라 임마 내가 하니까 밑에서 어떤 지시를 했을 때 또 예를 들어서 보직해임이라든지 좌천시킨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건 공무원들로선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늘공들 공채 기수로 들어온 경호처 기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좌천당하거나 했을 때 또 회복하기 쉽지 않은 면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서로 다 저절로 입틀막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니까 사실은 다 생활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생활인들이기 때문에 발언을 좀 속 시원하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서둘러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전히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3.1절 집회만 보더라도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여의도 집회에 가가지고 헌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발언을 현직 한 의원들이. 분이 예. 그 분의 커리어를 한번 보세요. 뭐였나? 국가의 헌법질서 수호의 책임자 중에 한 분 아니었어요? 경찰 출신입니다. 예, 아마 치안 정강까지 하셨을 거요. 네, 아마도.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헌재를 예를 들어서 뭐 파괴하자는 식의 이런 말씀들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떤 국민들이 네. 헌법 질서를 과연 따르고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 어떻게 헌재를 부숴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선관위를 때려부셔 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승전 자기 재선 3선 4선 가는 것만 답에 있는 거죠. 아니 그런다고 해서 재선 3선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폭력을 조장하고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헌법기관으로 국회에 진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출발에는 네. 윤석열이 있습니다. 헌재 마지막 발언에 보시면 네. 일종의 이제 헌정 질서 전체를 유린하는 발언들이 많이 섞여 있었잖아요. 국민들 보고 이제 일종의 간첩 발언이 뭐 25번 맞아요. 있었고 예. 야당 거대 야당의 폭정 이런 게 44번인가 있었고 뭐 공산 전체주의에 관련된 거 그러면 거의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마치 무슨 공산 전체주의에 빠진 사람인 양 그 토마스 홉스가 얘기하는 리바이어든 그 사회 계약 이전의 무질서 단계.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단계 아닙니까? 마치 그걸 선동하는 듯한 예. 딱 그 발언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배웠다, 사회의 리더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서슴없이 자기가 헌법수호의 책임자였고 이랬던 사람들이 네. 헌재를 뭐 파괴하자는 시계, 중앙선관위를 뭐 어떻게 하자는 시계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는 그 촉발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막 착종이 돼 있어서 국민들께서 좀 지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유 막 정치 유튜브 피곤해서 못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누가 얘기하듯이 대선이 지나면 네. 유튜버 시청자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너무 지쳤다. 예, 이런 얘기도 그런 그렇습니다. 걱정도 그냥 기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왜냐하면 좀 정상적인 국가로 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과 또 뭐 또 다른 형식의 계엄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라는 예. 우려 속에서 살 수는 없는 건데 네네. 지금 사실 이게 좀 가장 크게 걱정되는 대목이 있으니 바로 경찰 인사입니다. 경찰 인사뿐만 아니라 인사죠. 전체적인 인사. 네. 인사를 실제로 옥중 인사를 하고 있다. 네. 예. 인사의 그 케이스 숫자로 한번 대비해 보면 네. 지금 우려가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야당에서 강력히 지적을 하는 것도 전혀 이게 과장이거나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박근혜 탄핵 때 황교안 그 권한대행을 했죠. 그때 약 4개월 이상 권한대행을 하면서 43명을 임명을 했어요. 네. 소위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임명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리들, 네. 공기업 이런 데들을.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됐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53명을 공모 중에 있어요. 좀 더 늘었을 거예요. 그게 1월 말까지가 53명이었으니까. 더 늘었겠네요. 네. 12월에는 공모가 3명밖에 없었어요. 예. 1월 달 들어서 13명을 공모한다라고 이제 공고를 했어요. 예. 현재 공고된 게 53명 이상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뭘로 하냐면 텔레그램에 누가 나갔다 들어오면 여기 찍히죠. 예, 찍히죠. 그다음에 요즘 어플 중에서 리 땡땡 어플에 보시면 일촌맺기 돼 있으면 네. 그 사람 직함 딱 바뀌어서 올라오죠. 예.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공공기관 중에 고용부 산하에 뭐 이렇게 장 자리에 네. 제가 잘 아는 분이 장이 딱 되면서 올라와요. 네. 네. 그다음에 또
그 산자부 산하의 공공기관 굉장히 큰 예. 공공기관의 또 장자리에 전직 국민의힘 의원을 하셨던 분 대선 과정에 저를 많이 괴롭혔던 분 이름이 딱 올라와요. 예. 실제로 예. 이런 걸 통해서 아 큰일 났구나. 제가 한두 가지 케이스로 더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실에서 2월 23일 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대통령실은 당연히 뭐 밀렸던 인사하는 거다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월 23일 날 제가 같이 일했던 후배가 승진을 해요. 비교적 최근 일이잖아요. 2월 23일도 승진 인사가 나요. 네네. 뭐 사람마다 뭐 밀렸던 걸 한 거다. 뭐 아니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데 대통령실 그렇죠. 인사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그러면 사실상 정지 아닌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본다면 아니 그리고 지금은 최상목 대행을 돕는 게 맞는 거죠. 이 일자는 공석인데.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제 폰에 올라오는 게 그래요. 그 예, 써져 예, 있는 예. 게. 그다음에 2월 8일 날 지금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게 또 지방 쪽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부산이라든지 이제 소위 국민의힘 쪽에서 지방정부. 지방정부 쪽에서 이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예. 중앙에서 잘 눈에 안 띄거든요. 네. 저랑 같이 캠프에 일했던 분이 상임 감사로 또 임명이 돼요. 공공기관에. 실제로. 네. 예. 지금 제가 여기 적어온 것만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최근 들어서 일어난 게 이제 쭉 있는데 예. 53 플러스 12예요. 그러면 아니 이제 이건 65네. 장짜리는 그렇고 아니 네. 이거는 이제 제 실무자들 같이 일했던 실무자들, 사람들 예. 이 실명이 나올까봐 제가 이 네, 카메라에 네, 네. 보여드리기 좀 예, 그런데 예. 이렇게 많이 있고요. 예. 이건 여담으로 하나 드려볼게요. 예. 비상계엄 이후에 텔레그램에 나갔다 들어온 분들 예. 공인들은 실명으로 말씀드려도 되죠? 예. 비서실장님 예. 12월 7일 날 텔레그램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예. 모 장관님 외자의 모 장관님 12월 9일 날 들어오셨어요. 본인은 아실 거예요. 대변인을 지냈던 대통령실의 채땡땡 12월 14일 날 다시 나갔다 들어오셨어요. 나갔든지 뭐가 바뀌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동안 있었던 텔레그램 뭐 기록을 싹 삭제했다가 다시 왔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꽤 많다. 성함 많이 나오는 장관님, 저 구청장 출신 저 의원님도 그 뒤에 12월 20날 어쨌든 뭐 이거는 등등등. 그 네. 개인적인 기록인 개인적이죠. 거고. 그런데 예. 어쨌든 예. 개인적인 걸 삭제했거나 뭘 새롭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예. 이렇듯이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거 그다음에 공적으로 인사가 마구 일어나고 있는데 일종의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 마지막 알박기라고 생각하겠죠. 윤석열의 마지막 알박기 네. 인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본인들은 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대통령이 복귀할 걸 대비해서 뭐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엊그제 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들도 알아요. 이미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돌아온다고 생각하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 직원들은 뭐예요? 다음번 어느 공공기관으로 빨리 갈까? 본능이잖아요. 자기 생계가 달려 있고 가족들 생계가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속에서 다 먹고 살자고 이렇게 난리들을 치는 겁니까? 사실상 그래서 막바지 아. 알박기 이 니즈가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잘못됐을 경우에도 그 뒤까지 계속 가려면 소위 권력기관 알박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요번에 이제 경무관 30명, 네. 총경 108명 이렇게 이제 승진 인사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경찰 인사에 대해 조금 아는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장관급 하면서 사회관계 장관에 계속 옵저버로 이제 당연직은 아니죠. 네. 옵저버 장관급이 들어가고 차관급 들어가고 하니까 옵저버로 이제 참석을 하면서 국무위원들만 이제 당연직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 분들하고 그래도 편하게 가깝게 지내기도 했고 네. 해서 꽤나 많은 소식을 들읍니다. 요번 인사의 특징들은 아마 다른 패널 분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지만 네, 네. 제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서초나 용산을 거친 분들 많이 승진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서초에는 뭐가 있고 용산에 뭐가 있다.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MB 정부 등등을 거치면서 특감반 출신들. 예. 예, 특감반이라고 하면 이제 권력기관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 민정 그리고 총리실에 보면 민정 실장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주로 그 출신들. 그 다음에 호남에서 이번 경무관 출신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이건 이지은 그 위원장께서 총경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다 일일이 대주는 못했어요. 예. 경찰 내부에서 확인하니까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대상 인사들 대표적으로 뭐 마약에 관련돼서 뭐를 했던 백혜룡 경정 네네. 등등을 배제하는데 뭐 했다는 분 이분은 실명으로 뉴스에 많이 맞아요. 김찬수 예. 경무관 되셨어요. 그다음에 통상의 인사를 깨는 거는 권력이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정권 초기에 어떤 파격적인 발탁 인사 이런 걸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완전히 소위 이제
끝물, 막바지 뭐 이런 느낌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이 승진에 꼭 필요한 어떤 그 과정들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네. 어느 자리를 거치면 거의 승진 케이스다 이런 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청장들을 거쳐서 경무관 되고 이런 게 상례죠. 네. 그런 게 아예 없는 분들 이런 인사들도 많이 이제 됐다는 거.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발탁, 주력, 구제 경찰에서 이제 이 얘기하면 경찰 분들은 다 아세요. 예를 들어서 경정에서 총경될 때 네. 통상은 9년차, 10년차, 11년차 먼저 되면 발탁이라고 하고 이제 딱 10년차 정도 됐을 때 되면은 이제 주력 올해 꼭 돼야 되는 주력. 그다음에 구제라 그러면 좀 연차 지났지만 아직 이제 뒤에 마지막에 해서 이 비율별로 대충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건영 의원이 이제 실명으로 이야기를 했죠. 박종현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2018년 승진 케이스니까 통상의 선례로 비춰 보면 네. 올해 맥시멈 아마 땡기면 2017년까지가 될 거예요. 경찰분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사를 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죠. 알박기 인사를 통해서. 알박기에 명확한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두 가지죠. 뭐냐는 거죠. 예. 자기들 권력에 나중에 잘못됐을 때도 함부로 못하게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 방해를 우려하는 행안위원들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런 게 있겠고 경찰 같으면 어쨌든 곧 펼쳐진다 어떤 조기 대선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하지 않게 어떤 할수 대선 있는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뭐 정보 형사들의 역할을 정보뿐만 아니라요. 예. 경찰은 사실은 우리 이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뭐 평소에 우리 국민들하고 맨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 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명태균 관련된 수사 이런 데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다. 그 꼭지점에 박현수 서울청장이 있게 된다. 뭐 이미 이제 박현수 청장의 그동안 커리어는 다 알려졌고 그다음에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가신 그렇습니다. 남재현 그 국장의 커리어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의혹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여차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 제가 뒷자리에서 봤지만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을 대거 승진 발탁했다. 오비락 치고는요. 네. 오얏나무에 각근을 고쳐매는 것 치고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고쳐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심을 사는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 인사 압니까? 사인은 한다고 하지만 압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과연 누가 영향을 미친다 정점에서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실의 누구 또 그 배후의 누구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더군다나 이 과도기에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대형 사고를 쳤으면 네. 마지막에는 참회하는 심정으로 국민들께 사죄하는 심정으로 사건을 수습하는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수습은 하기는커녕 더 오히려 네. 일종의 이제 뭐 난장을 피우면서 네.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는 식으로 광장에 나가서는 오히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법원을 모독하고 안으로는 자기들끼리 인사를 하면서 토대를 구축하고 있고 만일의 상황이 생겨서 정권이 교체됐을 때 인사로 버티면서 계속 내부를 교란시키려고 하는 이 내전적 상황으로 끝까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맞습니다. 아주 무도한 세력이다. 그래서 내란은 무책임하고. 끝나지 않았고 예. 내란이 실패했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아, 내란의 절반은 성공한 거죠. 여전히 사람들이 심리적 위하, 겁을 네. 먹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의 상당수를 달성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인사 문제도 여전히 이제 그렇게 몰고 가는 측면이 있고 네. 뒤에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예. 소수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권력과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이지만 뭉치는 효과도 거둔 게 있고 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섣불리 내란이 실패했다. 금방 끝났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전 상태로 몰고 가려는 사법 집행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정치적 메시지만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점에 이제 윤석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게 내전으로 확전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뭐 황당한 얘기들 가짜뉴스 이상한 거 뿌리잖아요. 네. 제가 농담드리면 트럼프가 다시 한번 건너뛰고 복귀했는데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어디다 갖다 벤치마킹 할 걸 하고 우리 국내 로컬에 적용을 해야지. 네. 택도 없는 걸 갖다가.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 사람들은 트황이 윤카를 구해줄 것이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자기들만의 상상 속에서 네. 큰일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김용현 같은 분들이 이제 네. 황당하게 저거를 하는 거죠. 예, 매우 심각합니다. 헌재를 예. 뭐라고 그랬죠? 처단하라고 예, 그랬어요. 처단.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세 재판관에 대해서 처단하라는 옥중 메시지를 내서 본인들이 그거를 또 먼저 집회 나와서 처단될 읽었어요. 운명에 있는 거죠. 근데 참 이 그 한 줌도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거점 도시별로 집회를 열고 그 사실상 총집결로 그 3.1절 집회를 하고 마치 이게 전국적 현상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거를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대로 다루고 마치 양분되어서 두 쪽 나 있는 대한민국인 것처럼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로 반사해드리겠습니다. 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고 있다. 아 본인들이 대선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요. 틀림없이 지금 이제 물론 부자 예. 몸조심한다고 민주당은 더 몸조심하듯이 예. 더 정말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예. 제가 단언컨대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현타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부끄러워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꽝 찍지 못하는 순간들이 온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게 뭐예요? 투표장에 가지 않는 인구들이 반영되지 않죠. 그렇죠. 여론조사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 투표장에 적극 투표 의향이 뭐 89%인가 뭐 이상하게 나온 것도 있어요. 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나온 거 보셨어요? 그만큼 안 되죠. 그런데 현타를 겪은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네.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 선거가 순간이 이번 곧 옵니다. 후보 선정 과정을 거치면서 예. 금방 옵니다. 그리고 금방 이제 와요. 일각에서 예. 제가 이제 맨 먼저 그 김문수 씨를 후계자로 지목했다라고 말한 게 1월 12일일 겁니다. 네. 그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때는 아직 체포되기 전입니다. 예. 한남동에서부터 한남동의 수많은 원로들을 불러서 각각 불러서 예. 한 얘기 중에서 이제 정확히 받았던 얘기고 이게 윤석열이 지목한 후계자가 김문수라는 그 거죠. 당시에 1월 12일 한남동에 당시. 있을 때 그때 체포 전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구치소에서도 뭐 예. 그 후계자를 지목했다면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패널 분들이 죄송하지만 예. 선거 실무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전혀 다르다 그러면 소위 이제 유권자와 후보자 간에도 라포가 형성되는 게 있잖아요. 취재하실 때 라포가 형성돼야 아 그래야 나오죠. 네. 예. 라포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예. 60일 단기 게임이에요. 조기 대선이 온다면 이 기간에 라포가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선전은 불과 3주 내지 지난 2017년도 네. 그때도 조기 대선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한 달 정도 형식상 예선을 했어요. 예. 그 안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이게 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너무 오늘 좀 그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쭤봐야 될 내용들이 더 많은데 네. 특히 5대 명산 그, 네네. 그 고발 당하셨죠? 네네. 네, 고발 그 고발을 대통령실에서 했는데요. 예. 대통령실이 법인격 이 고발의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 그거에 저는 대통령실이 뭘 예. 했다라고 직접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국회에서 답변하고 했지만 그렇다면 아마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시는 게 이제 김건희 씨 같은데 예.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등을 떠미른 게 맞다면 예. 그러지 말고 직접 고소하시라. 아. 제가 이제까지 제가 이런 근거 자료들 보여드렸지만 자료 없이 근거 없이 말씀드린 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 그거만큼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5대 명산 네 도대체 어떻게 구술한 건지 그것도 좀 그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